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천 지형 새롭게 들어가는데 내용이 방대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공부합시다. 자, 오늘 12강 하천 지형의 첫 번째 그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그림. 자, 이거 우리 지형 들어갈 때 맨 첫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림인데, 자, 우리 지구의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대지형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습곡, 단층, 조류, 윤기, 침강, 아니면 하산활동 같은 것들이 이 대지형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까지 우리 산이 만들어지는 거, 윤기라든지 아니면 침강에서 해성층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대지형들에 대해서 지질구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이 하천입니다. 하천은 이 지구 밖에서 운반되고 퇴적되면서 어떻게 형성되는 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천이 뭡니까? 그냥 우리 땅 위에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흐르는 물을 하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같이 보실까요? 무슨 나뭇잎 같이 생겼는데 이게 하천인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망처럼 생겼지?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본류다, 그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주된 그 흐름을 본류라고 하고, 이 본류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작은 이런 하천들을 우리는 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지류가 있다, 그지? 이 본류로 흘러가는 이런 서로 지류와 본류가 막 이렇게 연결된 하천의 어떤 얼개를 우리는 망이다, 하계망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하계망. 자, 이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는 뭐가 있을까요? 산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볼게.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상경도에서 진짜 산을 그린 분수의 개념이 기억나십니까? 자, 진짜 산을 그려서 그 산을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산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지? 그래서 이쪽에 떨어진 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요 반대편에 떨어진 물은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계가 되죠. 자, 이 물이 이 산을 넘어서 이쪽 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자, 이 A의 물이 산을 갑자기 넘어서 B의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수계의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이, 자, 그러면 이 분수계를 기점으로 이 분수계 안쪽을 하천이 흘러내리는 어떤 영역이라고 해서 하천유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단어들, 하계망, 이런 어떤 망, 그 다음 분수계, 그 다음 이 분수계가 만들어 놓는 하천유역,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는 그런 어떤 학습지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 하천 공부하기 전에 관련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지표면의 일정한 경로를 따라 흐르는 물을 우리는 하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여러 지류와 본류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천이 어떤 얼개를 형성한 것, 무슨 망을 형성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우리는 하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계망을 통해 하천에 물이 모여드는 전체 범위를 우리는 하천유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면 유역 면적이 어떤가, 유역 분지 크기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 다음 유역, 물이 흐르는 A 유역과 그 다음 물이 흐르는 B 유역을 나누는 경계를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해서 주로 산이나 고개에 의해서 나뉘어지더라, 그지? 그걸 우리는 나눌 분자,
물숫자 써서 분수계라고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뒤에 뭐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선생님 질문해 볼게. 자, A, B 중에 어디가 상류입니까? A가 상류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잠시만. 자, 여기를 이제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하류입니까? C가 가장 하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수록 하류겠네. 자,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요 지점과 요 지점 비교했을 때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겠지. 그럼 상류와 하류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상류와 하류의 특징 되어 있는데, 자, 유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류, 하류 중에 하류 쪽으로 더 막 물이 모여들지. 강이 이렇게 흐르면 상류에서 막 이렇게 요 하류 쪽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지? 여기서 이렇게 저기 들어와. 그러면 상류는 유량이 작고 하류는 유량이 많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천의 폭을 한번 생각해 볼게. 강폭이, 자, 요런 강이 있고 요런 강이 있을 거야. 하류로 갈수록 하폭은 넓어지겠죠. 자, 수심을 한번 볼게요. 수심 역시 상류 쪽의 수심은 얕은데 반해서 하류 쪽의 수심은 깊을 겁니다. 자, 평균 경사를 한번 볼게. 어디가 경사가 급합니까? 상류 쪽이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 하류 쪽이 경사가 완만하겠죠. 자, 해발 고도를 볼게. 아까 봤지? 상류가 해발 고도가 높을 거고 하류 쪽은 해발 고도가 낮을 겁니다. 그 다음 유역 분지를 한번 볼게. 자, 지금 이 상류, 요 하천의 유역 분지는 요만한 거야. 근데 이 본류의 유역 분지는 요만한 겁니다. 자,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요걸 한번 볼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상류의 유역 분지는 요만해. 자, 그 다음 이 상류의 유역 분지는 요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 있겠지. 얘의 유역 분지는 요만해. 근데 크게 봤을 때 이 큰 하천의 유역 분지는 이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류로 갈수록 유역 면적이 넓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유역 분지 작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이 평균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큰 돌이 옆에 있는가? 자, 작은 어떤 모래 같은 게 있는가? 너희 다 알잖아. 바위돌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이런 노래 있잖아.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퇴적층의 두께 한번 같이 볼게요. 뭐가 이렇게 두껍게 퇴적된 건 하류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신생대 4기에 후빈기를 살고 있잖아. 하류 쪽이 뭐 했을까? 하류 쪽이 퇴적됐겠지. 그래서 퇴적층의 두께가 하류 쪽이 클 것이다. 우리 충적층이 하류에서 이렇게 두껍게 형성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낮다. 그 다음 원마도는 뭐냐면 돌이 동글동글한 정도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너희 상류에 있던 이런 돌이 떠내려가고 하면서 동글동글해지겠지.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원마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속을 한번 보시면 상류랑 하류 이거를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한단 말이야. 왠지 막 상류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경사가 급하니까 콸콸 내려오는 것 같고 하류에서는 뭔가 유유하게 흘러가서 속도가 느릴 것 같이 느껴지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자, 그래서 상류 쪽은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바위에도 부딪히고 등등, 그래서 마찰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유속이 상류보다 하류 쪽이 유속이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경지율이란 농사 짓는 비율인데 상류 쪽으로 갈수록 산이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류가 경지율이 높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 하천을 조금 봐두셔야 돼.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압록강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뒤로 가는 두만강이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하천은 대체로 청천강, 그 다음 대동강,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금강, 그 다음 한강, 북한강, 남한강 해서 한강, 그 다음 뭐 예성강, 임진강, 그 다음 뭐 영산강 되어 있는데 뭐 해로 많이 흘러 들어갑니까? 서해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자, 서해에 제일 흘러가는 게 제일 많다. 그 다음 남해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게 섬진강과 낙동강, 요 두 개는 남해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들은 대체로 서남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큰 하천 중에서 동해로 가는 거, 뭐 포항에 뭐 형산강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두만강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서해나 남해로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고 뭐저 때문이다. 동고 서저의 지형 때문이겠죠. 그래서 동쪽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나눴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볼게. 지금 선생님 여기에 표시된 이 앞에 지도의 이 강과 이 지도의 선이 겹칠까? 절대 그렇지 않아. 자, 이 지도는 지금 우리 보는 요 지도는 무슨 도입니까? 상경도식으로 산줄기를 표현하고 있네. 그러면 이 선들은 진짜 뭡니까? 진짜 산이지? 그리고 얘는 진짜 강이야. 자, 다시 말해서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낙동강이 이렇게 흐를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뭐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 다음 섬진강이 이렇게 흐를 테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산과 이 산 사이가 낙동강의 유역 분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유역 분지를 보면 한강 유역 분지가 되게 넓고 낙동강 유역 분지가 되게 넓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이 어떤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1, 2, 3.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주로 무슨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자, 항해와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뭐해로 흘러간다? 항해로 흘러간다. 자, 그래서 하천의 방향은 무슨 지형은 이런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어야 될까요? 자, 동고서저해 경동 지형은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 그지? 신생대 3기 때 이렇게 융기하는 이 바람에 자,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과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의 특성이 각각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를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 먼저 정리할게요. 유로가 길다겠지? 그 다음 하천 경사가 자, 1번 2번 중에 뭐가 더 경사가 급합니까? 2번이 팍팍 떨어지겠다, 그지? 1번은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갈 거야. 하천 경사가 완만하다 하셔야 되겠어. 자, 그러면 하천이 바다에 공급하는 물질을 볼게. 자, 이 하천은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길다, 그지? 기니까 가면서 이 퇴적물들이 점점 크기가 작아졌겠지. 자, 그래서 하천이 바다에 공급하는 물질이 상당히 미세한 미립질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진흙 상태야, 진흙. 이거 모래보다 더 이제 가늘다, 그지? 그러면서 서해안에 뭐가 많게?
그래, 갯벌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유역 분지가 동해로 가는 것보다는 넓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대로 하면 되겠네.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여기서 발원해슬로 퐁 조금밖에 못 간다, 그지? 그래서 짧다. 자, 그 다음 하천 경사가 급하겠네. 그 다음 하천이 바다에 공급하는 물질이 거칠겠네. 이렇게 막 미세하지 않겠네. 우리 거칠 조자 써서 조립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모래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게 1번 여기 우리 서해안에 많을까 동해안에 많을까? 동해안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해안지형 할 때 배우겠지만 이런 모래지형을 사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역분지는 이쪽으로는 산이 많고 하니까 서해로 가는 것보다 길이도 짧고 하니까 좁겠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로 서남해로 흘러간다는 것과 서해로 흐르는 하천과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하천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유량의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엄청 많고 적을 때는 엄청 적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천의 유량이 물의 양이 변화가 크대. 왜 그럴까? 자,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유량이 많겠습니까? 여름철에 유량이 많겠다, 그지? 우리나라는 강수가 언제 집중합니까? 하계, 여름 하자. 여름이라는 계절에 집중하기 때문에 호우 같은 것들이 내리기도 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수하게 집중 때문에 유량이 많을 때랑 유량이 적을 때의 그 차이가 크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형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유역 면적 한번 볼게. 자, 이게 어떤 A강의 유역 면적. 그 다음 자, 여기 볼게. B강의 유역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따라서는 산이 있겠다, 그지? 요 선을 따라 산이 있겠지. 자, 유역 면적이 어디가 크니? 자, 지금 여기가 유역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기 이제 A의 요 부분에 이제 물이, 요 부분에 하천이,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비가 막 왔단 말이야. A 동네도 그렇고, B 동네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지점, 다시 말해서 요 A 지점과 요 B 지점 중에 어디가 수위가 확 올라가겠니?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천 길들이 많다, 그지? 하천이 보유할 비가 많이 내려도 요런 땅에도 좀 저장돼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유역 면적이 좁으면 비가 막 오면 막 비가 이 하류 쪽으로 확 이렇게 빨리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형적으로 유역 면적이 좁아서도 유량의 변화가 크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자, 너네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옆에는 막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흙이야. 자, 그런데 이쪽 동네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여기가 다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다 치자.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비가 내렸어. 조건은 다 똑같다고 칠게. 자, 그랬을 때 A 하천과 B 하천에 어디가 유량이 팍 올라갈까? 비가 오고 나서. 비겠지? 왜냐면 이 동네는 비가 왔을 때 자, 흙이 저장할 수 있겠지. 빗물을, 나무 뿌리도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 같은 경우는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버리겠다. 그지? 빨리 뭐 흡수하고 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아스팔트 같은 것들로 도시가 이렇게 피복이 되면 유량 변화가 더 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량 변화가 클 수도 있고, 그 다음 직강 공사에 의해서도
유량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의 하천은 직선으로 딱 바르게 흘러가는 하천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침식 퇴적하면서 구불구불하면서 자신의 길을 변화시켜. 근데 여기는 자꾸 얘가 범람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기 딱 인공적으로 뚝을 딱 이렇게 다 세워놨어. 그래서 웬만하면 넘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인공적인 제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그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직강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 자,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과 직선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다. 자, 이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을 길을 그냥 직선으로 탁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구불구불한 하천 1번, 직선 하천 2번 중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뭐가 유량이 확 올라가면서 막 유속이 빠르겠니? 얘가 빠르겠다, 그지? 얘는 구불구불 길이 긴데 얘는 길이 짧아졌잖아. 자, 그러면서 직강공사를 하면서도 여기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유량 변동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 그림 두 개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유량 변동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모습의 하천이 비가 오면 이렇게 되고, 너희도 알다시피 온천천 비 많이 오면 심지어 이 제방까지 넘어서 그런 일은 잘 없었다. 그런 일은 없다. 너무 오버가 심했고. 자, 그래서 이게 하천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유량 변동이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유량 변동이 큰 우리나라 하천 되어 있는데, 자, 한강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유량이 엄청 많다. 왜? 우리나라 어떤 기후적 요소 때문이다. 그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홍수도 그때지. 겨울철에 가뭄이 지속될 때는 하천이 심지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유량이 감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댐이나 저수지 같은 어떤 수리시설과 그다음 그 옆에 산림 녹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유량 조절 능력이 커져서 이 심한 차이가 조금 덜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하상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하상계수는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계속 1년 동안 한번 측정을 해봐. 그래서 최대 유량과 최대로 물이 많았을 때와 최소로 물이 작았을 때의 그게 몇 배 차이 나는가를 봅니다. 자, 그래서 하상계수가 보니까 템즈강은 1대8이야.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는 1대 390. 다시 말해서 막 390배로 물의 양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없을 땐 너무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전부 다 하상계수가 엄청 높았다.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은 댐 건설 후입니다. 댐이 건설되고 나니까 이제 물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지. 비가 많이 와도 상류에서 이렇게 댐 안에 이렇게 물을 가둬 놓으니까 막 밑에 하류 쪽에 막 물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물이 너무 없으면 이 댐의 물을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보니까 댐 건설 이후에는 이런 하상계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량의 변화가 큰 하천이다 라는 게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징인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용어가 하상, 계수가 크다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유량이 최대일 때와 최소 유량일 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하상 계수가 크다. 왜? 여름철에 강수 집중하고 등등의 이유로. 자, 그 다음 똑같은 말로 흐를 유자 써서 흐르는 상황이 항상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다. 어떤 때는 물이 많고 어떤 때는 물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는 하천의 유량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유는 하산 개수가 크기 때문이다. 자, 여름철의 강수 집중 때문이다. 유역 분지 면적이 좁아서다. 도시화되어서다. 어쨌든 하산 개수가 크다라고 표현하고 이걸 유황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홍수가 날 때도 있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하천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내륙에 배를 이용한 운송수단, 수운교통이 발달했을까 못했을까? 발달 못했겠지. 자,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하산 개수가 작아. 그래서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댐이나 아니면 저수지, 조림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나라 하천의 세 번째 특징 감조 하천입니다. 감조 하천이 뭔지 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감조 하천 한번 보자. 자, 보세요. 느낄 감, 밀물 썰물 조 하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를 만나고 있는데 바다가 강으로 되려 거슬러 올라오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강물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바다야. 자, 그러면 이 바다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 밀물 썰물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밀물때 강이네 이러면서 안 가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강을 거슬러서 바닷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조하천은 먹어보면 짜겠다, 그지? 이해하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조차가 큰 지역, 이런 서해나 남해 쪽에 감조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강도 감조하천이지.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봐봐. 이 감조하천이 비가 되게 많이 올 때 만약에 이렇게 물이 밀려들면 여기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그렇지. 홍수 피해를 입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자, 그 다음 주변에 농작물을 키움에 있어서 얘가 짜. 그러면 염해를 입을 수 있겠네. 소금에 의한 피해, 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섬진강, 한강, 자, 이런 데도 감조하천이야.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런 어떤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뚝을 만듭니다. 하구에 강이 이렇게 흐르면 바다를 만나는 이 강의 하구에, 강의 입구에 뚝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구뚝이 만들어진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세 지역에 하구뚝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낙동강 하구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문을 막았다가 그 다음 다시 열었다가 하면서 이제 그 조절하는 것이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하천 유역 분진의 가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이었습니다. 자, 가를 줬고 나를 줬어. 그러면 상류 하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가 상류, 그 다음 나가 하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상류구나. 얘가 하류구나. 자, 그러면 이 실선 있지? 실선이 이제 상류의 특성을 대변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 자, 지금 이쪽 위에는 하천 평균 폭이야. 그럼 평균 폭이 상류, 하류 중에 뭐가 더 폭이 넓은데 하류가 폭이 넓잖아. 그럼 점선이 폭은 더 높게 측정돼야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점선이 지금 실선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안 되지. 얘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점선이 지금 실선보다 더 높은 데가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야.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나? 자, 그 다음 태적물의 평균 원마도 있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정도는 하류가 더 크겠다, 그지? 그럼 이것도 실선, 그 점선이 하류가 더 위로 가야 돼. 얘. 그 다음 얘다, 그지? 이해되나? 그럼 얘 틀렸다.
답은 3번, 4번 중에 하나겠네. 하천의 평균 경사도는 급경사가 가쪽이다, 그지? 자, 그러면 실선이 더 경사가 급해야 되잖아. 그럼 근데 이거 아까 틀렸었지? 얘다, 그지? 얘 틀렸잖아. 그 다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일수록 더 입자가 크겠네. 이 실선이 더 큰 것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과거에는 하천의 감조 구간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어선이 하천의 하류에 위치한 내륙의 포구까지 드나들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감조 하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다가 물이 밀려 들어갈 때 같이 몸을 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교통 상당히 편했겠다, 그지? 그래서 내륙에 위치한 어떤 포구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강경이야.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자, 어선이 드나들었던 대표적인 곳이 한강변에 있는 마포나루다. 마포는 이 감조 구간이 이 서울까지 영향을 미쳤나 봐. 마포는 한양의 도성에서 가깝고 한강의 감조 구간 내에 위치해서 과거에 어선이 많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감조하천의 감조 구간은 하구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줄었다 되어 있는데 하구뚝은 어디만 있더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하구뚝을 지으려고 하니 그 반대편이 또 북한이에요. 그래서 하구뚝 짓기가 쉽지 않았겠지? 자, 그럼 기읒부터 볼게. 기읒은 압록강보다 두만강에서 길게 나타난다 했는데, 자, 이렇게 백두산이 있었으면 앞으로 가는 압록강, 뒤로 가는 두만강 했었단 말이야. 그럼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가잖아. 자, 우리나라 조수간만차는 서해가 심하지 동해는 심하지 않아. 그럼 조수간만차 밀물 썰물이 차가 심한 서해로 흘러가는 압록강에서 감조 구간이 더 길게 나타나겠지. 자, 그 다음 기읒에서는 밀물대가 썰물대보다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크다.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쓸려 나갈 때보다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크겠지. 자, 그 다음 마포나루의 배들은 밀물대 바다 쪽으로 운항하기 위해 밀물대,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내륙 쪽으로 운항하기가 유리했겠지. 자, 그 다음 디귿, 감조 하천은 감조구가 하구뚝 되어 있는데 디귿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하천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지 섬진강도 아니야. 자, 그 다음 디귿에서 감조 구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하천 중상류의 댐 건설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하구뚝이 건설되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댐 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천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천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계망, 그 다음 분수계, 유역분지 이런 용어들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거고, 원마도가 뭔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거고, 상류와 하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특징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한 게 우리나라 하천 특색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천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서남해로 흘러가고, 서남해로 흘러가는 건 길고, 그 다음 경사가 완만하고, 공급하는 물질이 작고, 유역 분지가 넓다 했던 거, 동해로 흘러가는 건 그 반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한 경동지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급경사, 완경사 요거 기억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하천 특색 2번째는 유량의 변화가 크다였다. 그지?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배웠어. 하상 개수가 크다. 유황이 불안정하다 했던 거. 원인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한다. 두 번째, 유역 분지 면적이 좁다. 그 다음 도시화와 관련한 직강공사 이런 예들을 들었어.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 감조하천이다. 자, 그래서 원인은 서남해의 경우 밀물, 썰물, 조차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지? 영향되어져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이제 배가 내륙으로 들어올 때 옛날에는 좋았겠지. 옛날에 그런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좋았겠다, 그지? 근데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그지? 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홍수 피해가 커진다든지 그래서 만든 게 하구뚝이었지. 자, 하구뚝이 있는 세 강에 대해서, 세 개 강에 대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구뚝을 만들었을 때 이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봐. 하구뚝을 만들면 그 위에를 교통로로 쓸 수 있어. 교통로. 그 위에 차 다니더라,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염해를 좀 덜 입으니까 그 안에 물이 용수가 확보되는 거야.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 다음 염해가 방지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없던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밀물과, 그러니까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데 사는 딱 그런 데 사는 생태계가 있을 거야.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겠지. 제첩 같은 게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부산이 옛날에는 제첩국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지? 자, 그 다음 수질 오염이 생겨나고 흐르던 물을 막아놨으니까 수질 오염이 생겨날 것이고 뭐 갯벌 같은 것들이 서해 같은 경우는 축소할 것이고 근데 얘들이 하구뚝이 수력 발전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이제 오답으로 많이 제시되는데 얘는 수력 발전 아니야. 수력 발전과 관련된 댐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뭘 많이 했는데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천지형 두 번째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